음, 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자라다 서초 반포 원장 김유진입니다. 저는 이번 여덟 번째 해외 학회 연수를 이제 다녀오게 됐는데요. 이제 이번에 저희가 다녀온 학회의 일정 및 이제 나라들은 첫 번째 프랑스, 두 번째 벨기에, 또 세 번째 독일, 네 번째 네덜란드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번 학회 연수에서의 가장 중요한 슬로건은 이제 창의성은 어떻게 도시와 교육에 녹아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이제 학회 연수를 이제 임하고 다녀오게 됐고요. 요 학회를 통해서 안보 평촌 대치원의 모든 이제 선생님들과 함께 우리가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현장에 우리가 생각하고자 그리고 제가 다녀와서 느낀 그 교육에 대한 철학을 잘 녹여내기 위해서 어, 선생님들과 공유하고 발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들으실 때 가장 중요하게 봐주셨으면 하는 포인트는 이 세 가지입니다. 제가 무엇을 받는가, 그리고 이 학교 연수를 통해서 다녀온 요 나라들의 국가들에 있어서 어, 왜 중요한지, 우리 교육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보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는 26년도 이제 유럽 예술 디자인 교육 연수를 하면서 총 4개국을 다녀왔고, 프랑스 파리에서 시작해서 두 번째는 벨기에, 또 쾰른으로 가는 길에 이제 벨기에를 들렀고요. 독일, 이제 벨기에를 한번 들리고, 그다음 독일, 그다음에 네덜란드, 다시 이제 네덜란드에서 이제 벨기에를 거쳐서 이제 프랑스 파리로 다시 돌아오게 됐는데요. 각 지역 나라, 각 나라마다의 키워드들을 세 가지씩 제가 정해놨습니다. 첫 번째는 프랑스는 예술과 역사, 문화유산입니다. 그리고 벨기에는 디자인, 패션, 그리고 장인 정신. 세 번째 독일은 기능과 시스템 완성도. 네 번째 마지막 네덜란드는 창의성, 실험 정신과 혁신을 중점적으로 키워드로 보고 연수를 진행했습니다. 총 이동 거리는 2,000km 정도 이제 이동을 했고요. 뭐 비행기나 배를 탄 게 아니라 운전으로 대표님 이제 저 이사님을 모시고 함께 총 방문 기관은 교육 방문 기관은 총 15군데를 저희가 다녀왔고 그 15군데를 이제 가는 동안 함께 같이 교육적인 이야기 그리고 잘하다뿐만 아니라 뭐 저희가 아이들과 함께하는 수업 안에서 어떻게 이걸 녹여낼 것인지 그 이상의 많은 그 경험과 이야기들을 공유하고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이 목차입니다. 첫 번째 말씀드렸던 프랑스와 벨기에, 독일, 네덜란드. 그 이후 다섯 번째는 그럼 내가 유럽 기관들을 다니면서 어떤 인사이트를 얻었는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 인사이트를 통해서 우리가 수업에 어떻게 적용할 건지를 공유하는 게 중요하고 마지막은 제가 유럽 연수를 통해서 느꼈었던 이 인사이트를 이제 수업에 적용해서 또 저희 반에 있는 고학년 친구의 수업 사례에 적용했었던 코칭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프랑스는 말씀드렸던 대로 예술, 역사, 문화유산이 중요한 나라입니다. 그 키워드로 설정하게 됐고, 프랑스는 예술을 전시하는 나라가 아니라 국가 정체성 자체를 예술로 구축하는 나라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박물관이죠. 일단 루브르 박물관을 이제 다녀왔고, 뭐 루브르 박물관은 뭐 세계 최대 규모의 미술관이죠. 그리고 뭐 하루 안에 다 볼 수 없다고 할 정도로 정말 수많은 많은 미술 작품과 또 미술 소장품들이 있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소장품으로는 뭐 모나리자가 있죠. 그리고 뿌띠 빨레를 제가 넣은 이유는 이거는 파리시가 운영하는 시립 미술관입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파리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공짜입니다. 근데 무료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1,500여 점 이상의 미술품들이 전시되어 있고 안쪽에는 작은 정원이 있는데요. 그 정원에서 바라보는 미술품 그리고 뭐 건축 그리고 정원 조경들이 예술이었던 미술관입니다. 1900년에 파리 그 만국 박람회 기념으로 해서 지어진 미술관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또 되게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술관 중 하나죠. 오르세 미술관인데, 이 미술관 또한 만국 박람회를 기점으로 해서 기차역이었었으나 미술관으로 다시 개조를 한 미술관이죠. 그리고 1848년에서 1914년 동안에 인상주의 작품의 성지라고도 합니다. 건축적인 아름다움이 굉장합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 이 예술적으로도 아름다웠었던 건물 중에 하나가 이제 퐁피두 센터인데요. 1977년도에 건립됐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트렌디하고 멋진 건축적인 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건축했었을 때는 많은 놀림을 받았다고 해요. 왜냐면 뭐 건축의 배관이라던가 배수관, 가스관, 뭐 통풍부가 원래는 건물의 내부 안에 설치되어 있어야 되는데 외부로 노출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프랑스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놀렸다고 해요. 이게 무슨 건축이냐. 우리 프랑스의 정서에 맞지 않다. 하지만 그 이후에 이 실험적이고 도전적이었던 이 건축물이 또 프랑스의 또 랜드마크가 될 정도로 예술적인 건물로 각광받고 있다고 합니다. 혁신적인 건축으로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이 예술은 단순 취미나 산업이 아닌 국가 정체성의 일부라고 볼 수 있고요. 인상주의, 뭐 현대미술, 패션, 건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적인 문화의 흐름을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또 프랑스의 예술 이외에도 역사와 유산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파리 하면 또 상징적인 랜드마크인 에펠탑이 있죠. 에펠타워 또한 만국 박람회 기념으로 해서 1889년에 건축이 됐는데 원래 사실은 만국 박람회 이후로 이 건축했었던 에펠타워를 철거하려고 했었다고 해요. 근데 뭐 지금은 저희가 너무나 다 잘 알듯이 뭐 파리의 상징적인 랜드마크가 됐고 그 이후에 저는 굉장히 감명 깊었었던 몽쉘 미셸입니다. 원래는 수도원이었었죠. 그래서 요새가 결합된 세계적인 프랑스 문화유산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이제 오전 7시부터 거의 저녁 12시 뭐 몽쉘 미셸 투어를 이제 진행을 했는데 오전에는 오베르시 르와즈 뭐 광고가 사랑했던 나라 70일 동안 머물면서 70여 작품 이상을 이제 그려냈을 정도로 방고가 마지막 생을 마감한 이제 마을인데요. 그 마을 그 이후에 모네가 사랑했던 모네 정원, 모네 생가도 가고 오후에는 이제 400km 떨어진 몽쉘미셸을 다녀왔는데 뭐 이제 오베르시르 우아즈 또한 뭐 너무나 아름다웠고 뭐 빈센트 반 고흐가 그렸었던 작품들의 장소들이 너무나 잘 보존되어 있고 그 문화와 역사가 사람들과 함께 공존한다는 느낌을 너무나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역사 유산 마지막으로는 노트르담 대성당인데요. 중세 고딕 건축의 대표적인 걸작이라고 할 정도로 이제 되게 유명하지만 화재 사건이 한번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 성당 내부도 구경이 가능하지만 뒤쪽 편에는 보시면 지금 현재 일부 공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파리에 뭐 프랑스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슬퍼했을 정도로 화재가 일어났었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했다고 하는데 그 화재에 대한 원인은 그게 뭐 방화범이 있었다고 하지는 않아요. 그냥 오래된 건축물 그리고 바람 그리고 나무들끼리 부딪혀서 생기는 그런 화재가 원인이었다고도 합니다. 도시 전체가 이제 살아있는 역사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수백 년에서 1,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건축물이 현재까지도 함께하고 있죠. 프랑스 로마, 뭐 피렌체 또한 이 우리가 오랫동안
지켜보고 또 보존해 왔었던 역사 문화를 우리가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같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게 프랑스와 파리, 뭐 프랑스 파리, 이태리 로마에서도 굉장히 많이 느꼈고 과거를 철회하지 않고 보존하고 현재에 연결하는 것이 상징적인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 산업이 어린 시절부터 뭔가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과정 안에 접할 수 있고 녹아 있다고 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이제 요거에 대한 키워드의 교육적인 시사점을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프랑스는 공간은 단순한 수업 장소가 아니라 교육의 일부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그 좋은 교육은 지식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하는 것. 창의성은 재능보다 지속성과 과몰입에서 나오죠. 창작자는 작품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환경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위대한 문화유산은 긴 시간에 걸쳐 축적되고 창의성은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성장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프랑스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들을 한번 이제 보여드리고 갈게요. 실제 왼쪽에 있는 사진은 실제로 제가 정의연 대표님과 함께 오베르시르 의화즈에 방문했었을 때 실제 보존되고 있는 현장이고 오른쪽은 빈센트 반 고흐가 머물면서 70여 일 동안 어, 뭔가 캔버스 위에 담은 작품이 되겠습니다. 보고 비교하시면 됩니다. 장소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네, 오베르시 루아즈 이제 빈센트 반 고흐가 머물렀던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성당이고요. 저기 아름다우신 정혜원 대표님도 계시고 그 옆에는 든든한 보좌관인 제가 있죠. 자, 요거는 이제 밀밭인데요. 오른쪽 작품을 보시면 이렇게 새들이 날아다녀요. 까마귀인데요. 빈센트 반 고흐가 이 밀밭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밀밭을 갔었을 때 이 까마귀가 날아가는 그 순간을 포착해서 그림을 그리고 싶었다고 해요. 그래서 총을 얻어서 이제 총을 쏘는 순간 까마귀들이 순간적으로 날아갔고 그 날아가는 순간을 이제 드로잉 이제 그림을 담아냈는데 그 이후에 또 밀밭에서 총성이 일어났죠. 그래서 그 총상을 맞은 빈센트 반 고흐가 이제 그 힘든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고 이제 생을 마감했는데 그게 누군가로부터 이제 타살인지 아니면 스스로의 자살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의 그런 뭔가 해석이 난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현장에 갔었을 때 느끼는 그 뭔가 웅장함이랑 빈센트 반 고흐가 이 장소에서 멋있는 그리고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고 관심 갖고 보고자 하는 작품을 그렸다라는 이 느낌을 되게 받을 수 있었어요. 사람이 많았었으면 그렇게 크게 느끼지 못했을 텐데 저희가 갔었던 시간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굉장히 의미 있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빈센트 반 고흐의 묘지, 무덤이고 옆에는 동생 테오의 무덤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 무덤 밑에는 시체가 없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프랑스 현지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밑에 시체는 없다. 자, 두 번째 나라로는 벨기에입니다. 벨기에는 프랑스 파리와는 다르게 조금 이제 비슷한 결이긴 하지만 예술이 아닌 디자인 그리고 장인 정신이 되게 돋보였고요. 뭐 워낙 유명하죠. 뭐 벨기에 엔트워프 이제 패션으로도 유명하죠. 그래서 벨기에는 규모가 작지만 디자인과 패션 분야에 매우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실험적인 사고와 장인 정신이 결합된 독특한 교육 문화가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디자인에는 뭐 유명한 벨기에 팔레스가 있죠.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될 정도로 유명한 세계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광장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 광장에 방문했었을 때 이 광장을 둘러싼 주변의 상점과 상인들의 뭔가 되게 인상적인 모습이 있었고 또 그 주변을 감싸고 있는 아르누보 건축 양식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직선보다는 유기적인 자연의 곡선을 추구하고 그리고 뭔가 철골 구조를 숨기지 않은 뭔가 과감하고 대범한 디자인임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유명한 엔트워프 왕립예술학교. 이제 복면가왕에 나오는 그 가면을 디자인한 그 디자이너가 이제 나온 이제 모교죠. 그래서 이 왕립학교가 이제 1663년도에 이제 설립이 되었는데요.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예술학교이기도 함과 동시에 독창성, 창의성, 굉장히 실험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정답보다는 개성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학생 개개인의 스타일을 개발할 수 있게끔 돕는다고 합니다.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흐름을 만드는 나라. 창의적인 반항이라고 할 수 있고 아르누보의 시작입니다.
유기적인 곡선을 바탕으로 한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나라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교육적인 시사점은 첫 번째, 정답보다는 개성을 존중하고 예술과 기술은 함께 발전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실험 정신이 강하고 또 다양한 문화가 창의성을 만들고 작은 나라여도 세계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있고 문화유산은 미래 창작의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나라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장인 정신인데요. 이 초콜릿이 또 유명하죠. 벨기에가 와플 그리고 초콜릿 그리고 뭐 스머프를 이제 만든 그 웹툰의 나라이기도 하고 예, 그 감자튀김으로도 유명하고요. 근데 저는 여기서 조금 더 눈여겨봤었던 건 상점들이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폰트 디자인이 굉장히 감각적이고 촌스럽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뭐 흔히 저희 한국에서도 볼 수 있는 폰트들이긴 하지만 거기에 배치, 폰트를 어떻게 배치하는지,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지, 색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조화로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폰트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20세기 1900년대 이제 초반에 이제 만들어진 상점임에도 불구하고 폰트가 굉장히 촌스럽지 않고 되게 아름답죠. 자, 그래서 글자도 건축이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타이포그래피라고 하고 이제 브랜드보다 그 브랜드에 보여지는 것보다는 좀 품격을 먼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오랫동안 기억될 수 있게끔. 그리고 이 뭔가 인간적인 맛이 있습니다. 손맛과 그런 인간적인 흔적이 있어서 불규칙하면서도 유기적인 곡선을 건축뿐만 아니라 폰트에도 적용한 것 같습니다. 그 역사와 현대가 공존하는 뭔가 디자인은 과거와 대화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엔터프 학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저희가 이제 엔터프 학교에 있는 패션 디자인 전공한 친구가 있어요. 친구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어플라이를 해서 요 아트 위켄드에 다녀오게 됐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방문했었을 때 여기 사진에 보여주시는 전시장이 있습니다. 여기 전시홀에도 전시를 하고 있고 뭐 여기 전시하는 학생들이 상주하고 있기도 하고요. 근데 이때 조금 아쉬웠었던 건 저희가 뭐 조소, 뭐 파인아트 여러 전공 학생들이 전시를 하고 있었는데 또 패션으로 유명한데도 불구하고 이제 패션 디자인 하는 친구들의 전시 작품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또 유명한 또 패션 위크랑 이제 졸전을 준비하고 있어서 무엇보다 패션이 굉장히 강점인 학교이기 때문에 너무나 바빠서 요 아트 위켄드에는 참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아쉬움이 있었지만 그 이외에 뭐 자라다에서도 흔히 작업해 볼 수 있었던 그런 비슷한 작품들도 많았고 그리고 이 작품이 전시되어 있는 전시홀 이외에도 뭐 저희가 움직이는 동선, 걸어 다니는 길마다의 전시 작품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가운데 이 사진을 또 보시면 이제 전시장으로 가는 길에 이런 오랫동안 오래된 이제 조각상들이 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뭐 100년, 200년은 그냥 기본이고 이 학생들이 가는 길마다 다양한 동기와 이런 뭔가 자극을 받고 영감을 받을 수 있는 예술적인 작품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보러 오는 이런 뭔가 감상하고자 오는 사람들이 전시장에만 있는 작품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 다양한 공간에도 다양한 작품들이 설치되어 있고 가다 보면 바닥에 작품이 있기도 하고 벽면에 걸려 있기도 하고 하늘에 걸려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간 자체를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끔 작품을 바라보는 관점을 굉장히 넓혀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나다 보면 저것도 전시작품인가 싶을 정도로 되게 엉뚱한 위치에 있지만 뭐 그만큼 뭐 주변에 있는 사물이나 물체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을 좀 달리 뭔가 바꿔줬었던 굉장히 되게 재미있었던 시간이에요. 그래서 맨 오른쪽에 있는 이런 종이는 요게 방문한 사람, 그리고 방문한 사람이 남기고 싶은 메시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 폰트들이 모여서 하나의 패턴이나 문양, 그리고 뭔가 서로 소통하는 커뮤니케이션의 그런 수단이 되기도 하고, 이 종이가 쌓이면서 뭔가 전시 작품이 되기도 하고, 되게 다양한 뭔가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레진으로 만든 것도 있고요. 조소 작업도 있고요. 그리고 맨 왼쪽에는 이 올챙이에서 개구리로 이제 뭔가 변태해 나가는 이 과정에서 색소를 입힌 거예요. 굉장히 실험적이고 엉뚱하면서도 되게
뭔가 되게 획기적인 재미있는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 사진은 실제 이미지는 이 사진에서 보여지는 것보다 훨씬 작고요. 가운데 이미지는 저희가 이제 전시를 마무리하고 나갈 때쯤에 어디서 팝콘 튀기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위쪽에 탁구공들이 이런 바람으로 인해서 창문을 막 때리는 소리였었는데 저것 또한 전시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는 사람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기도 작품이 있을 수 있고 저기도 작품이 있을 수 있고 저게 어떤 패턴으로 움직이는지 모르겠으나 굉장히 불규칙적이고 예측하기 어려운 뭔가 순간에 이제 그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질문을 주는 거였었어요. 그리고 맨 왼쪽은 실제로 온 이제 전시를 참여한 사람들도 있지만 전시를 감상하러 온 사람들에게 이런 제면을 해서 그 파스타에다가 그 사람의 이름도 적어주고 그 사람의 메시지도 적어주고 그 면을 삶아서 그 사람에게 이제 파스타를 만들어줍니다. 그 파스타 먹고 또 그를 통해서 소통하는 그런 재미있는 뭔가 체험 전시도 있었고 또 패션 섬유라든지 재미있는 그런 회화 작업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번 엔터포 이제 예술 학교를 이제 다녀와서 또 느꼈었던 부분은 관찰의 범위를 굉장히 넓혀주고요. 그리고 정답을 찾기보단 질문하는 그런 뭔가 문화가 잘 형성되어 있고 공간 전체를 하나의 작품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 일상 속에서의 재발견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세 번째, 이제 독일입니다. 독일은 기능, 시스템, 완성도. 자, 독일은 디자인을 예쁘게 만드는 것보다 왜 필요한가를 먼저 생각하는 나라였어요. 바우하우스의 유명한 철학이 있죠. 자, 퀴즈입니다. 자, 바우하우스의 유명한 철학은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 Form follows function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바우하우스의 철학을 만든 유명한 건축가가 있죠. 밀터 그로피우스인데요. 이 바우하우스의 건축 창시자이자 독일을 대표하는 그리고 디터람스와 이제 함께 독일을 되게 대표하는 멋진 건축가이자 뭐 이제 예술가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제 디터람스 또한 애플이 사랑한 남자죠. 정직하고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성, 유용한 것, 우리가 10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자라는 뭔가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밀토 그로피우스하고 이제 디터럼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바우하우스 2차 산업혁명의 혼란을 해결하려고 했었던 되게 뭔가 창시자이기도 해요. 밀토 그로피우스가. 그래서 1919년도에 이제 바우하우스를 설립을 했고 또 복잡한 기계 생산품에 대한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술과 기술의 기적적인 연합을 하고 그리고 예술가 그러니까 디자이너, 그리고 엔지니어, 장인을 결합해서 기계가 대량 생산하기 가장 적합한 표준화된 디자인을 연구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3차 산업혁명이 옵니다. 디터람스인데 새로운 질서를 확립하게 돼요. 새로운 기술에 어울리는 껍데기를 창조하고 이 낯설고 새로운 기계들을 소비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가장 고민했어요. 그리고 이제 플라스틱이랑 알루미늄을 되게 산업적으로 너무나 잘 활용했고 이 아크릴, 알루미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이제 그가 디자인한 SK4의 오디오를 디자인하고 뭔가 이제 무거운 목재나 이런 캐비넷에서 벗어나서 이런 철제 케이스랑 투명 아크릴 커버를 사용해서 대량 생산하고 가전 비약을 완전히 새롭게 쓴 네, 디자이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기계를 인간화했다라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제품은 사용자 중심으로 예술품이 아닌 일상의 도구로서 사용되어져야 하고 철저히 사람이 쓰기 편하고 직관적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기능을 중요시 생각했고 완성도는 뭐 두말할 거 없죠. 독일 제품은 저희가 너무나 완제품이라고 할 정도로 이런 뭔가 물류 시스템이나 자동차를 생산하는 시스템 도로에서도 볼 수 있었어요. 뭐 이런 뭔가 이런 기관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이나 이런 프로세스 이런 게 너무나 완벽하게 잘 이루어졌었고 워낙 이런 뭔가 가독성이라든지 가시성이 너무나 좋았었던 팻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독일은 천재를 만드는 교육보다 누구나 높은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했고, 완성도는 재능이 아니라 반복된 과정에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과보다 과정을 설계하는 힘을 가르친다. 그리고 창의성은 자유에서 시작되지만 완성도는 체계적인 과정에서 탄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이제 독일 쾰른에 있는 응용미술관을 저희가 방문을 했는데요. 이제 여기 로비에 보시면, 이게 이제 저희 양진혁 이사님의 손입니다. 보시면 이제 라커룸도 있고, 짐을 보관하는 곳과 동시에, 저희는 이런 미술관 이런 데 보면은 쓰레기통이 거의 없거나, 아니면 쓰레기통이 있더라도 외부로 많이 노출이 되어 있죠. 근데 여기는 재활용할 수 있는 곳의 공간을 정말 최적화하기 위해서 캐비넷 아래에다가 종이, 뭐 이런 일반 쓰레기, 플라스틱을 분리수거할 수 있는 곳이 이렇게 수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실제 요거를 잡았을 때 굉장히 묵직해요. 뭐 스테인리스, 뭐 아크릴, 굉장히 묵직한 소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내구도에서도 굉장히 뛰어나고 정말 컴팩트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맨 오른쪽에는 이제 대기실인데 대기하는 공간에도 이런 병풍을 이용해서 섹션을 나누고 공간을 나눠서 사람 자체가 여기 공간을 동선을 만들 수 있게끔 그리고 서로 동선이 겹치지 않게 패턴이나 이런 예술적인 것들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공간들을 잘 활용한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피터 람스가 이제 발명한 이 브라운 면도기, 브라운인데요. 이 브라운의 이런 뭔가 디자인된 그 시기에 만들어진 전자제품들을 한번 보시면 지금 우리가 가정에서 사용해도 될 정도로 전혀 촌스럽지 않는 디자인임을 볼 수 있었어요. 굉장히 디자인의 선진국이었고, 뭐 기능도 중요하지만 그런 색감이나 형태적인 아름다움 너무나 완벽한 제품들이죠. 맨 왼쪽에는 네덜란드의 그 유명한 예술가 이제 해리 리트벨트가 만든 유명한 의자고요. 그리고 라디오, 그리고 여기에 믹싱 그 기계, 그리고 여기에 다양한 전자 제품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동시대 배경 1900 이제 20세기 이제 1900 이제 40년에서 60년, 70년대 사이에 왼쪽은 독일 제품, 오른쪽은 저희 대한민국의 이제 LG 금성사에서 만든 라디오입니다. 동시대 배경이 어떻게 서로 발전하고 디자인이 됐는지의 차이를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사전을 가지고 와봤고요. 왼쪽은 전자계산기, 오른쪽은 라디오. 또 그때 당시 건축된 바우하우스 건축물, 오른쪽은 금성, 그리고 자동차 생산하는 공장, 대한민국은 이렇게 TV를 생산하는 공장. 그러면 더 재미있게 북한은 이 시대 때 뭐 했을까요? 북한은 식량을 해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비가 오지 않으면 저희가 식량을 만들거나 뭔가 재배할 수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개관하고, 수로를 개관하고, 그리고 간척 사업이 중요했고, 이렇게 이제 산을 깎아서 이렇게 계당신 농법을 해서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식량을 해결해야 하는 농업을 굉장히 신경 썼어요. 독일은 내가 어떻게 더 실용적이고 기능적인 뭔가 제품을 생산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오래도록 쓰일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반면에 동시대에는 북한은 식량을 해결하는데 엄청난 투자를 했겠죠. 근데 교육적 시사점은 예술과 기술을 연결하는 것, 좋은 아이디어를 실제로 구현하는 사고 방식이 중요하고요. 문제를 해결하기에 존재한다. 뭐 건축, 제품, 도시에 해당되고 완성의 핵심은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해요. 그리고 마이스터 정신, 우리가 끝까지 끈기 있게 하는 그런 뭔가 명장이 되기 위한 마이스터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사고, 작품 하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보는 사고가 필요해요. 독일의 교육은 아름다운 생각을 넘어서 작동하고 생각을 만드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네덜란드인데요. 네덜란드는 자, 창의성, 실험 정신, 혁신, 네, 네덜란드는 창의 교육의 선진국이기도 하면서 정답을 찾는 교육보다 질문을 만드는 교육을 강조하고 실패를 학습의 과정을 일부러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의성으로는 워낙 유명한 운하 도시죠. 뭔가 국토의 상당 부분이 해수면보다 낮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한 획기적인, 창의적인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운하 도시를 만들었고, 제방, 운하, 폴더, 간척 사업을 통해서 뭔가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한 결과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답 자체를 새롭게 정의하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17세기에 이 교통이나 물류, 방어, 도시 확장을 위해서 이 혁신적인 시스템을 이미 구축을 했어요. 이미 전체 도시를 디자인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찾기보다 새로운 질문을 만드는 사회라고도 할 수 있죠. 17세기 동시대에
이미 이런 물류나 운하 시스템을 다 구축한 그런 네덜란드에 반면 우리나라는 어떤 발전이 있었을지 한번 제가 동시대 배경으로 이제 가져와 봤는데 동일하게 계획 도시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네덜란드는 배가 들어오고 물건이 이동하기 편해하기 때문에 이런 도시 자체가 거대한 물류 시스템으로 사람과 물건의 흐름을 디자인했다면 이제 저희 한양은 왕과 국가 질서를 어떻게 보여줄까? 권력과 질서를 디자인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제 그 네덜란드의 대표적인 아카데미로 이제 게릿 리트벨트 아카데미가 있는데요. 저희가 국제 사무국에 저희가 어플라이를 해서 저희가 정확한 저희 기관의 성향, 어떤 기관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경력이 있는지를 저희가 어플라이를 해서 이제 프로포즈를 했고, 그다음에 가능 답변을 받았습니다. 언제 올 건지 일정에 대해서 저희가 회신을 받았고, 저희 이제 방문하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갔는데 이제 한국인 학생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제 유리 공예를 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와 함께 이제 도슨트해서 전체적인 이제 내부 학교 구조를 이제 설명 들었고 이제 리트벨트는 무엇보다 독립성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원하고 교수님이 원하는 답이 아니라 너 왜 그렇게 생각했니? 작품 결과보다 생각하는 과정이 중요하고 굉장히 이상하고 엉뚱한 시도 그리고 예상 밖의 결과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실패를 나쁘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배우는 학교가 아니라 질문하는 방법을 배우는 학교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자기 주도성, 잘하다와 같이 중요하죠.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라고 지시하는 문화가 아니라 뭔가 전공의 경계가 굉장히 흐려요. 회화하는 친구가 디자인하기도 하고요. 드로잉하는 친구가 음악을 만들기도 하고 영상을 찍기도 하고 편집도 합니다. 그리고 사회를 질문하는 것, 뇌가 중요시하게 생각되는 문화예요. 그래서 기술을 가르치는 학교가 아니라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방법을 가르치는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전지 보시면 이제 이 학생들의 개별적인 그 뭔가 아트워크 플레이스인데요. 학생들마다 이제 개개인의 작업실이 주어져 있고 엔트워프를 다녀와서 그런지 이 작품 또한 이게 전시된 작품인지 아니면 작업하다만 재료인지 이런 뭔가 스스로에게 저희에게 질문하는 느낌을 받아서 이게 전시하는 작품 같기도 하고 또 하나의 좀 예술적인 공간으로 인식되어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 문화와 환경이 주는 힘이 굉장히 위대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덜란드에서 다시 벨기에를 거쳐 파리로 돌아오는 길에, 일단, 로테르담이라는 곳을 제가 설명해 드릴 텐데요. 로테르담은 제2차 세계대전 때 도시 전체가 완전히 붕괴되고 파괴가 된 도시예요. 근데 여기서 어떤 생각을 했냐. 우리가 예전의 건축물과 과거를 보관할 것인지 아니면 새롭게 우리가 혁신적으로 건물을 디자인해 볼까? 그런 뭔가 의견에서 후자를 선택한 나라죠. 후자를 선택한 도시죠. 그래서 맨 왼쪽에 보시는 이미지로 이제 큐브하우스가 있고요. 이 1984년에 큐브하우스를 만든 피엣 블롬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시 안에 숲을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굉장히 획기적인 건축물들을 시도하게 됐고, 그럼에도 수평이 맞지 않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전혀 이제 뭔가 의심하지 않게끔 내부에는 수평이 너무나 잘 맞춰져 있죠. 그리고 저희 뭔가 한국과는 또 다르게 오른쪽에는 이제 샐러드 볼처럼 생긴 이제 건축물인데요. 미술관입니다. 미술 작품을 보관하고 이제 수장하는 이제 수장고인데 우린 보통 수장되어 있는 미술품을 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여기 로테르담의 사람들은 우리는 왜 수장되는 미술품을 못 보여줘? 우리는 보여줄게 해서 무료로 수장되어 있는 1,500여 점의 작품들을 공짜로 즐길 수 있는 미술관이라고 합니다. 로테르담은 건물을 지은 도시가 아니라 미래를 실험한 혁신적인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교육적인 시사점 이렇게 있고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리면 문제 해결형 창의성 그리고 서로 다른 영역을 연결하여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융합적 사고 그리고 이제 배움은 교실이 아니라 도시 전체에서 이루어진다. 도시 전체를 학습 공간으로 생각하고 기존의 역할을 새롭게 정의하는 재해석과 관점 전환이 있습니다. 작품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방법을 교육한다. 우리 잘하다도 우리는 가르치지 않는다라는 교육의 철학과 슬로건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이런 유럽 연수를 통해서 얻은 인사이트는 뭐냐?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잘하다 해서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칠 건데, 무엇을 가르쳐야 하냐죠. 창의성은 특별한 재능이 아니다. 그리고 정답을 빨리 찾는 능력이 아니다.
스스로 질문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만의 답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얻은 결론으로는 프랑스는 예술이 삶이 되는 환경을 보여주었고요. 벨기에는 개성과 장인 정신의 가치를 보여주었고, 독일은 목적과 본질을 생각하는 태도를 보여주었어요. 마지막 네덜란드는 질문과 실험의 창의성의 출발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미술 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은 잘 그리는 아이보다 생각하는 아이가 중요하고요. 정답을 찾는 아이보다 질문하는 아이가 중요하고, 결과를 만드는 아이보다 과정을 즐기는 아이가 중요하고, 따라하는 아이보다 스스로 표현하는 아이가 될 수 있게끔 도와야 하고요. 창의성은 새로운 것을 만드는 능력이 아니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남겨주어야 할 것은 작품이 아니라 독립하고 주도성 있게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창의적인 시선과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로 이제 저희 고학년 티칭에 대한 부분인데요. 제가 이제 유럽 연수를 다녀오고 나서 느꼈었던 이런 인사이트를 이제 고학년 친구에게 적용한 사례입니다. 이제 시간상 이 부분은 저희가 두 번째 영상으로 한 번 더 교육하고 영상을 전달 드릴 건데요. 이제 자라다 있는 선생님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저의 마지막 메시지를 전달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는 좋은 교사는 아이에게 아이디어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이 아이들마다 가지고 있는 이미 존재하는 가능성과 잠재력을 발견하고 느끼게 해주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라다에 계시는 선생님, 반포, 평촌, 대치에 계시는 모든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잠재된 능력과 그런 가능성을 보고 잘 이끌어주고 함께 즐겁게 이 교실 환경과